안녕하십니까.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는 운동 중에 케이블 프레스다운이라는 운동들은 피트니스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한 방식이 누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저는 저런 느낌으로 합니다. 자, 이런 거 좀 빼놓고 구조가 말하는 방향의 기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논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해부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꽤나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현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적으로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팔을 움직이든 다리를 움직이든 몸통을 움직이든 내 머릿속에서 명령이 나가서 근육 뼈대한테 이렇게 수축하세요라고 하는 건 결국 근육이 움직이는 거고, 그 근육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구조라는 걸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는 단순하게 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대, 인대, 힘줄, 신경, 혈관, 관절 연골, 관절 주머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육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체는 근육만 갖고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매우 중요하고, 활동하시거나 또는 운동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다 관절의 회전 운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절의 돌림 운동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육이라는 녀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한데, 결국에 근육이 갖고 있는 그 힘의 방향이 운동을 어느 근육의 목표를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접근을 하신다면, 해부학이라는 게 비록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좀 거칠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부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존나 어려운 거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부학을 운동과 연결할 수 있는 그 기준, 과정들을 단 한 번만 경험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꽤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는 힘의 방향과 기시부와 정지부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뼈대근이 말하는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완 삼두근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근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힘줄이 중심에 있으면서 가쪽으로는 외측두라고 하는 라테랄 헤드가, 안쪽에는 메디알 헤드라고 불려지는 상완 삼두근의 장두라는 녀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측두와 내측두의 가장 큰 차이는, 외측두라고 하는 라테랄 헤드는 위팔뼈라는 구조에 부착을 합니다. 즉 상완골에 부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완 삼두근의 장두라고 하는 녀석은 오목한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어깨뼈의 관절 Y의 아래쪽에 붙게 됩니다. 즉 트라이셉스 텐던의 메디알 파트 쪽에 부착을 하기도 하지만, 외측두라고 하는 라테랄 헤드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깨뼈에 부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측두라고 하는 녀석은 트라이셉스 텐던이라고 하는 상완 삼두근의 힘줄에 아래쪽 면에 붙어서 오레크라논 프로세스라고 하는 얼라본이라고 하는 척골뼈 있죠. 이 척골뼈의 주두돌기 쪽에 가서 트라이셉스 텐던과 함께 같이 부착하게 됩니다. 즉 요걸 층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 피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기준의 층은 슈퍼피셜 레이어가 되겠죠. 요건 트라이셉스 텐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걷어내면 메디알 헤드라고 하는 내측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내측두 역시 외측두와 동일하게 위팔뼈라고 하는 과거 용어로 상완골, 영어로는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에 부착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됩니다. 외측두하고 내측두는 위팔뼈에 붙습니다. 그러나 장두라고 하는 녀석은 어깨뼈에 붙습니다. 자, 그러면 위팔뼈에 부착하는 두 개의 근두인 내측두와 외측두, 그리고 어깨뼈하고도 연결이 되는 상완 삼두근의 장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 이 구조들이 기능이 똑같겠냐고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측두와 외측두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장두를 하나의 그룹으로 표현한다면, 외측두와 내측두는 주로 팔굽관절에서 굽힘에 대해서 편 기전을 수행할 때 작용을 하는 기전으로 해부학적인 설명을 하고요. 장두라고 하는 녀석은 구조 자체가 어깨뼈하고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오른팔을 기준으로 표현을 드리면 팔굽관절에서 당연히 편 기전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얘가 신전이라고 하는 동작과 약간의
모음이라는 동작을 가져가셨을 때 충분히 더 상완 삼두근의 장두에 조금 더 가까운 운동의 범위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작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하던 동작이 뭐 좋냐 나쁘냐 이런 표현을 저는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동작들의 유형, 여기는 각도의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이 동작이 정말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는 세 개의 근두를 모두 사용하는 타입의 훈련인지 아니면 상완 삼두근 중에 두 개의 근두라고 표현되는 내측두와 외측두에 관련된 기준의 활동 능력을 더 많이 강조하는 동작인지를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응용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동작은 아마 이런 동작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상완 삼두근의 운동에 대한 개념은 마치 어깨에 관련된 기준보다는 팔굽관절을 조금 더 메인으로 사용하는 동작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동작이 될 수 있죠. 이런 동작.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팔을 다 폈냐, 좀 덜 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동작이 말하고자 하는 기준은 상완 삼두근의 외측두와 내측두의 활성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동작으로 한번 바꿔보신다면 상완 삼두근의 장두의 개념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작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이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동작은 상완 삼두근의 장두도 충분하게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동작인데 외측두하고 내측두 그리고 장두의 차이는 어깨 관절에서 신전과 약간의 모음 동작을 수반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제가 설명을 기능적으로 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이제 이런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팔굽 관절을 먼저 다 핍니다. 그래 놓고 어깨 관절을 신전하면서 쭉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옆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팔굽 관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펴만다. 그리고 나서 어깨를 신전한다. 그러면 상완 삼두근의 장두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근육의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간혹 가다가 팔굽 관절이 펴이 완벽하게 일어나면 팔꿈치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오류고요. 엘보우는 0도, 즉 팔굽관절 이렇게 직선이 되는 구간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 펴는 동작까지 마이너스 5에서 약 7도 정도의 신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관절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팔굽관절을 완전히 편다라고 하는 게 잘못되거나 위험하다라고 표현되는 개념보다는 팔굽관절이 완전히 펴이 됐었을 때가 상완 삼두근의 더 명확한 말편자 모양에 대한 기준과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편자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팔굽관절을 앞에 두는 것보다는 신전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볼륨이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완 삼두근의 방향성 그리고 상완 삼두근의 형태, 쉐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달성하기 좋은 방식이 되고요. 근육의 입장에서 이거를 상완 삼두근에 대한 개념과 좀 연결지어서 표현을 해보면 팔굽관절이 덜 펴됐을 때보다 펴됐을 때가 근육의 수축 활동에 대한 기준들을 더 높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멘트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멘트암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인 굽힘보다는 상대적인 펴을 했을 때가 모멘트암의 증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근육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 다핌 위험에 이거 조금 잘못된 표현들이니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한번 해당 동작에 대한 방법들을 충분히 끌어가 보시고 이 동작을 수행했을 때 팔꿈치가 다 안 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무게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낮춰서 팔굽관절의 완전 펴을 가지고 가는 연습들을 먼저 해보시면 더 정확한 상완 삼두근의
방향에 대한 자극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회부학적 운동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운동에 대한 방법론을 좀 직관되게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왜 팔굽관절을 다 펴고 어깨 입장에서 신전까지 포함했을 때 훨씬 더 논리적인 자극들이 상완 삼두근에 더 명확한 자극이 전달이 되고 간혹 팔꿈치를 펴고 어깨를 신전하면 후면의 자극이 더 높아지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 자체가 엘보의 펴을 가지고 어깨관절에 신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두의 크기가 훨씬 크고 후면 삼각근에 대한 크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직관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근육은 상완 삼두근에 대한 기준을 따로 분리시켜서 좀 그림으로 담아봤습니다. 먼저 이 안쪽에서 보여지시는 이러한 형태의 뼈대근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롱 헤드라고 하는 상완 삼두근의 장두입니다. 그리고 라테랄 쪽에 붙어있는 이 부분의 파트가 외측두라고 하는 라테랄 헤드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그 유명한 트라이셉스 텐던이라고 하는 힘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을 뜯어내면 이 가운데 이렇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널찍하게 심층부, 힘줄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안에 메디알 헤드라고 하는 내측두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해부학이 중요한지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팔굽관절의 굽힘과 펴에 대한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 건 상완 삼두근이 사용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상완 삼두근의 명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상완 삼두근에 자극이 들어가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팔굽관절의 펴을 기준으로 어깨관절에서 신전과 약간의 모음을 동반하게 되면 상완 삼두근의 장두가 이전 동작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그 개념은 상완 삼두근에 갖고 있는 이 기준이 팔굽관절 기준에서 힘 발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팔이 이렇게 모음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녀석이 이마면에서 보고 있는 건데 얘를 시상면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깨면이라고 하는 건 스캡션 방향을 갖고 있는 리트로버전 30도, 즉 어깨뼈 자체가 내외전 30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윗팔뼈 입장에서는 어깨뼈와 붙기 위해서 더 뒤쪽으로 좀 더 끌어당기는 작용이 나왔을 때 상완 삼두근의 장두가 훨씬 더 구심성 수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의 뼈대근이 그 하나의 관절만 연결한다면 그 관절의 돌림 운동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뼈대근으로 정의되는 트라이셉스 브라키라고 하는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인수분해라는 걸 좀 뜯어서 해보면 장두라고 하는 녀석은 투 조인트 머슬이라고 하는 다관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상완 삼두근의 외측두와 내측두에 대한 개념은 단관절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뼈대근 팔굽관절에서 굽힘하고 펴매야 돼. 맞습니다.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고객을 지도하는 스포츠 전문가 또는 스포츠 트레이너 또는 피트니스 트레이너 또는 물리치료사 고객의 저항 운동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지도자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해부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회전 운동의 방향, 즉 벡터에 대한 부분들을 쪼개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뼈대근 전체적인 총힘이라고 하는 저는 이걸 좀 토탈 벡터라고 하는데 토탈 벡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 토탈 벡터라고 하는 그 방향성 안에서도 얘를 인수분해를 해본다면 결국 어떤 힘과 어떤 힘이 모여서 하나의 기준 방향을 설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방향 우리 몸의 어떤 뼈대근 기준의 벡터와 동일하죠? 바로 트라페지우스라고 하는 승모근과 동일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 힘은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 다음에 얘는 미드 트라페지우스, 얘는 로어 트라페지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벡터 입장에서는 결국 어퍼와
로어 트라페지우스의 그 힘의 합이 미드 트라페지우스의 중심을 가지고 모음하는 기전으로 어깨뼈의 모음을 쇄골과 함께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이 트라페지우스를 인수분해한다라고 하는 건 얘가 싱글 벡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싱글 벡터의 개념이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각각의 고유의 방향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지어서 힘에 대한 방법들을 또 분리시켜 가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 스쿼트 영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뢰의 형태를 표현하면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근육이라는 녀석은 모멘텀이 커질수록 일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걸 제가 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팔굽관절의 뒤쪽, 후면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요 뼈가 얼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뼈가 휴머러스라고 합니다. 자, 얼라본이라고 하는 뼈는 척골이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고요.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는 상완골 또는 위팔뼈라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는 위팔뼈의 디스탈 파트 먼 쪽 분절의 요 아래쪽을 보시면 홈이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이 홈이 파여져 있는 기준이 오레크라논 포사라는 홈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오레크라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상완 삼두근이 부착하는 먼 쪽 분절에 대한 기준, 즉 인설션에 대한 기준은 오레크라논 프로세스의 상대적으로 먼 쪽, 즉 바깥쪽 부분에 상완 삼두근에 힘줄이 붙고요. 그 아랫부분에 상완 삼두근의 내측두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모멘텀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팔굽관절이 편되어 있는 건 엘보우 중심 기준에서 시상면에서 이마축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를 핀을 꼽습니다. 제 손가락이 집혀있는 이 가운데를 축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이 집게가 있는 이 부분에 기준이 상완 삼두근의 부착부니까 이 상완 삼두근의 부착부 기준에서 이 컨다일의 포인터 있는 중심축과 기준으로 앞뒤 거리를 보시면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팔굽관절을 제가 구부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분명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구부리게 되면 이제 이 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완 삼두근의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팔굽관절 90도 굽힘 또는 그보다 큰 각도를 가져가게 되면 실제 상완 삼두근의 뒤쪽에 있는 기준에서 부착부의 기준만 놓고 봤었을 때 상완 삼두근의 힘줄과 내측도의 사용 기준을 월등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굽관절에서 상완 삼두근을 사용하고자 할 땐 완벽한 펴을 만들면 만들수록 모멘텀이 증가되는 기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모멘텀의 거리가 곧 근육이 일을 하는 양과 맞물린다라는 개념만 갖고 계시더라도 팔굽관절은 적당히 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펴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상완 삼두근의 구심성 수축과 가까운 기전의 방향을 쓴다라는 걸로 생각해 보신다면 왜 팔굽관절의 펴이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 팔굽관절의 펴을 중요시하냐면 이제부터 삼각근 운동으로 상황을 바꿔놓고 표현을 하게 되면 팔굽관절의 완전 펴은 위팔뼈가 더 벌림을 증가시키는 개념이 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쵸? 완전 펴과 덜평, 완전평과 덜평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오리진 입장이라고 하는 기시부 입장에서 보면 쇄골과 견갑골을 연결하는 이렇게 둘레로 생겨져 있는 부착부를 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델토이드라고 하는 삼각근의 오리진과 인설션, 기시부와 정지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삼각근의 자극이 더 높아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구심성 수축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하에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근육의 볼륨이 더 증가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운동하고 싶은 게 힘을 키우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몸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개념 하에서는 볼륨감을 더 충분하게 채워 넣었을 때 내 몸에 대한 쉐입이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의미도 있고요. 자,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내가 삼각근의 볼륨을 충분하게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팔꿈치가 완전히 폈을 때가 GH 관절 입장에서 더 많이 에이비덕션이라고 하는 외전 동작을 수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덜 폈을 때가 외전 동작을 수행하는 걸까요? 그럼 이게 팔꿈 관절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역도 선수가 스네치 동작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나요? 완전 펴을 하나요? 왜 완전 펴을 할 것 같으세요? 오레크라논 포사가 홈이 파여 있다라고 하는 건 신전되는 기준을 뼈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훨씬 더 안전하게 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완 삼두근의 더 명확한 능동적인 힘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 동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동적인 조직과 능동적인 조직의 힘의 합이 팔꿈치의 안정성을 더 높여주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완 삼두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뼈대근들의 운동을 끌고 가는 그 입장에서 방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지도자분들께서는 상완 삼두근의 운동 수행 능력에 관련된 기준들을 끌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 팔꿈치가 굽힘했다 다 신전하는데 뭔가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팔꿈치의 완전 신전을 만드는 역학적 관점을 다르게 해석을 한 다음에 완전 폄에 대한 기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우회로 돌려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걸 잘 못한다는 거지 앞으로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팔꿈치의 폄이라고 하는 기전을 어떤 방식의 순서로 끌고 가야 되는지를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완 삼두근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운동을 끌고 가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경험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부학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즉 커먼 랭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통 언어로 사용되는 이 해부학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선행 연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시, 정지, 작용, 신경지배라고 하는 부분들의 기준의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상완 삼두근을 단일 뼈대근으로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상완 삼두근, 상완 이두근, 상완근, 그 다음에 삼각근, 승모근 등등등등 여러 뼈대근들이 서로 상호작용되는 힘 발생을 통해서 내 몸의 관절이 역학적으로 리드미컬한 활동 반경을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부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더 많이 누군가한테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절의 돌림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어느 관절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육이라는 녀석이 능동적인 힘 발생, 즉 내 의지를 가지고 벌런터리하게 힘 발생을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어떤 고객이 저는 이런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해당 관절에서 허용하는 돌림 운동의 기준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마치 맵이라고 하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해부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렵게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이해가 되셨을 때 상대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설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하는 경험적인 학문이나 꼭 느낌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해부학이라는 건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들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볼 수 있는 운동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비록 어렵기는 하나 운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근육의 뼈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운동하는 저 운동들을 어느 뼈대근이 상대적인 우세성을 갖고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고객들이 배우는 게 더 나을 거다라는 거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들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쉬운 부분들의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쉽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언급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한 기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답게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육은 느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느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의 기준, 힘에 대한 방향성이 1차적으로 설정이 된 다음에 그 느낌이 어떤 편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때 고객한테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 뼈대근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의 방향성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설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